헌법재판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해서 세 군데를 돌면서 갑신정변의 흔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안에 들어가면은 갑신정변의 흔적, 첫 번째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해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헌법재판소의 백송이 보이는데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평소에는 이 헌법재판소 오른쪽에 작은 공원도 있고 외부인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주변에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저 백송 앞에서 차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뭐 갑신정변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또 같이 간 사람들이 있으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이렇게 먼 발치에서 헌법재판소를 쭉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갑신정변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를 출입할 때 이 건물에 중앙현관이 있고요. 이 건물의 오른쪽으로 또 출입문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오른쪽으로만 출입할 수 있고 이 중앙현관은 헌법재판관들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중앙현관은 선생님들만 출입하고 학생들은 양쪽 옆구리에 있는 입구로만 출입할 수 있게 되었던 그때의 기억이 나는데 저 태극기와 또 다른 깃발, 아마 헌법재판소 깃발 같은데 저 사이에 있는 중앙현관으로는 헌법재판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안에 들어가서 제가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서 헌법재판소의 이런저런 볼거리 그리고 갑신정변과의 연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여파로 지금은 외부인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곧 풀리겠죠. 풀리면은 정문에서 잠깐 안에 들어가서 구경 좀 하겠다 하면은 이런 표차를 나눠주고 우리 같은 일반인이 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말로 안내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재판소 건물의 오른쪽에 가면 작은 정원이 있고요. 거기에 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백송을 바라다 볼 수 있습니다. 백송은 북경이 원산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일부 들어와 있는데 번식이 쉽지 않답니다. 우리나라의 그 자연 환경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백송이 몇 그루 없고요.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백송이 소나무의 돌연변이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돌연변이는 아니고 북경을 원산지로 하는 희귀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오른쪽에 정원을 보면은 박규수 선생 집터라고 하는 표석이 있습니다. 이 집이 바로 이 갑신정변과 상당히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박규수 선생은 조선 실학파 박지원 선생, 연암 박지원 선생의 손자입니다. 박지원 선생 때부터 외부의 문물, 서양의 문물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손자인 박규수 선생도 개화라고 하는 화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박규수 선생의 집이 있었고요. 이 집에는 젊은 개화파 청년들이 무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서재필이라든가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박영효 뭐 이런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개화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개화의 꿈도 키우고 조선의 수구적인 현실에 대해서 울분도 토하고 뭐 그러면서 개화의 꿈을 다졌습니다. 박교수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 이 집은 홍영식에게 넘겨졌습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판 것인지 증여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집은 홍영식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영식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 청년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갑신정변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잡습니다마는 그 권력은 사흘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 3일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정변에 실패한 주도 세력들은 전부 도망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일본으로 도망갔습니다. 김옥균, 서광범, 박영효,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일본으로 도망갔고 김옥균은 결국은 일본과 중국을 떠돌다가 자객에게 살해를 당했고요. 홍영식은 도망가지 못하고 바로 목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분리가 돼가지고 조선 팔도 여기저기에 전시가 됐다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곳에 있던 박교수 대감의 집 그리고 뒤에는 홍영식의 집이 되었던 이곳에 있는 이 집은 폐가가 되고 흉가가 됩니다. 반역을 주도했던 홍영식의 집이었으니까 이제 흉가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다른 표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중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중원은 왕실의 후원으로 설립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고 미국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제중원이 이곳에 세워졌을까? 홍영식의 집이 흉가가 되어버렸으니까 집값이 쌀 거 아닙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런 미신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흉가에서 살면은 집안이 망한다 이런 미신이 있었을 테니까 집값이 무지 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양 선교사들이야 그런 거 안 믿으니까 싼 집 인수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역적의 집이기 때문에 조정에 의해서 몰수가 돼서 조선 정부에서 선교사들에게 제중원 터로 내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헌법재판소의 오른쪽에 있는 작은 정원에 있는 이런저런 표석은 이곳이 젊은 개화파들이 너무 급진적이긴 했습니다마는 이 개화파 청년들이 개화의 꿈을 키우면서 이런저런 미래를 모의했던 그런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조계사 앞 우정총국 건물입니다. 박교수 대감 집에서 개화의 꿈을 키우던 청년 정치인들이 겁없이 쿠데타를 일으킨 그 건물입니다. 우정총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 근대 우편 관리 기관입니다. 그 전에는 누군가에게 편지나 물건 보낼 일이 있으면 하인한테 맡겨서 이 서신을 누구한테 전해드리고 오거라 그렇게 지시하면 그 하인이 걸어서 가든 말을 타고 가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니까 우편물을 전하는 것은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할 몫이었는데 이제 지금 우체국 체제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우편의 수송 업무를 맡는 그런 시대가 처음 열린 것이고요. 이 건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우편 기관인 우정총국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처음 이제 세워지고 오프닝 세레머니, 당시 용어는 낙성식이 열렸을 때 당연히 고관 대작들이 다 모였을 것이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이 개화파의 혁명 주도 세력들이 참석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개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개화파라 하더라도 온건 개화파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젊은 현일기에 너무 지나쳤다는 평가를 듣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이 건물은 조계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사를 찾아오면은 쉽게 이 건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조계사고요. 여기가 우정총국 건물. 그리고 조계사의 오른쪽으로 보이는 큰 빌딩은 불교 중앙박물관입니다.
우정총국에 온 김에 조계사와 이 박물관까지도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정총국 건물은 갑신정변 당시에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은 나중에 다시 복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우편 제도가 도입될 당시 우편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과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편물을 운송하는 시스템이 차량도 이용하고 기차도 이용하고 빠르면은 비행기도 이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당시는 가장 빠른 수단이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을 것이고요. 아마 국제 우편도 배를 이용해서 태평양을 건너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인물이 홍영식,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우편기관인 우정국의 책임자였던 홍영식인데, 홍영식은 바로 이 우정국 낙성식에서 정변을 일으켜서 사흘 만에 정변이 실패한 후에 잡혀서 처형을 당하니까 우정총국의 책임자로서 업무를 본 날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